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오닉 5 시승회가 있는 하남 스타필드 야외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와 같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 현대자동차의 최초의 전기차 플랫폼인 eGMP가 적용된 최초의 차량이기 때문에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너무 궁금해서 시승회를 냅다 신청해서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승 코스가 정해져 있고 거동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강동 EV 스테이션 이동해서 뭐 충전에 대한 경험도 한번 해보고 더 글램핑이라는 곳에 가서 이 V2L 그리고 차박에 대해서 전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보고 이쪽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코스라서 많은 내용을 좀 이렇게 함축적으로 깔끔하게 전달해 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하시죠. 지금 아이오닉 5를 타고 더 글램핑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차들이 많아서 과격한 주행은 어려울 것 같고요. 첫 주행 질감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차가 굉장히 좀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말랑말랑하게 세팅이 됐다는 거. 이 차는 휠베이스가 굉장히 깁니다. 3m고요. 이 어느 정도냐면 팰리세이드가 휠베이스가 2,900이고 이 차는 3m, 그러니까 100mm나 더 길고요. 실내 공간은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고요. 휠베이스를 생각했을 때는 뭐 실내 공간, 뒷좌석 공간 특히 이제 신형 투싼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휠베이스가 아무리 팰리세이드보다 길어도 전장에서 한 350mm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그만큼 늘어나진 않는 것 같고요. 대신 휠베이스가 길면 좀 장점들이 있죠. 직진 주행 안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스펜션 느낌은 제가 좀 더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좀 흔들어 봤는데 굉장히 말랑말랑하네요. 이 아이오닉 5는 eGMP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일단 후륜에 온전한 5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전기차 특성상 이 저중심화 구조라든가 앞뒤 무게 배분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정확한 스펙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한 49대 51 아니면 48대 52 뭐 이 정도로 무게 배분이 나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기차 플랫폼은 배터리 무게 때문에 엔진과 변속기가 없어도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공차 중량도 제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약 2.1톤 뭐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거동에 좀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것들이 좀 있는데 대신에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원래 이제 뭐 물체라는 거는 질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코너 구간에서 라인을 유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라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그때 넥소도 마찬가지고 엔진과 변속기가 없다 그래서 이질적이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소음 같은 게 줄어들어서 더 좋은 것 같고요. 대신 좀 속도를 내면 풍절음이나 이런 노면소음 같은 게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 중국에서 공개된 G80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소음의 반대 이상 그런 파장들을 내보내서 노이즈 캔슬링 같은 걸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차들도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eGMP 플랫폼은 사고가 났을 때 충격 흡수 같은 것도 좋을 거예요. 안전에 보다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본넷 쪽에 그 사이드 멤버 같은 걸 보면은 구조 형상이 충격을 받았을 때 상단 그리고 하단에서 충격을 분산할 수 있도록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서브프레임까지 해서 3중 구조로 충격을 흡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전기차는 사고가 났을 때 배터리가 손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충분히 강성 확보가 잘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이 멤버 구조라든가 이 실내 거주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전자부품들이 이 본넷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전기차의 특권인 그 트렁크 공간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 그거는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좀 어느 정도 안정과 이제 실내 거주성을 위해서 희생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 용량이 아마 50리터 정도 될 것 같고요. 트렁크 용량은 530리터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형 투싼이 VDA 기준으로 트렁크가 622리터, 그러니까 90리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너가 나오는데 살짝 돌아보겠습니다. 롤이 좀 있네요. 지금 언더스테어가 날 정도로 과격하게 돌진 않았는데 차가 좀 기울어지니까 이렇게 하중 이동을 좀 많이 허용할 것 같고요. 휠베이스도 길고 이래서 스티어 특성이 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좀 과격하게 몰면. 근데 어찌됐건 뭐 이 차는 뭐 레이싱을 위해서 나온 차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다닐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주행하면서 시승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제가 정확한 스펙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아까 260km 정도 됐었고 지금 배터리 잔량이 65%니까 뒤에 H트랙 마크가 없었거든요. 그냥 후륜구동 노멀 버전 52kWh 배터리 용량이 되어 있는 스탠다드 버전의 후륜구동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엑셀 페달 밟았을 때 뭐 그냥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뭐 급격하게 뭐 이렇게 스쿼트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뒤로 꺾어지진 않고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력이 아마 이게 160마력 정도 될 거예요. 160마력에 한 30토크 뭐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사륜구동 옵션을 넣게 되면 이게 옵션 비용이 300만 원이거든요. 전륜에 이제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륜구동 옵션을 넣으면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약 250만 원 정도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보단 조금 비싸죠. 대신에 이제 사륜구동 옵션을 넣게 되면 출력이 앞에 모터 하나 들어가는데 70마력 올라가고 330Nm 그러니까 33토크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사륜구동 옵션 넣는다고 해서 출력이 이렇게 막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차가 안 그래도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모터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게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내연기관 차들은 80kg에서 100kg 정도 늘어나나요? 무게가 그 정도? 그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늘어나진 않겠지, 모터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무게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차가 무겁기 때문에 좀 이렇게 증량에 대해서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출력이 많이 높아지고 사륜구동 시스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뭐 장점일 것 같아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 사륜구동 옵션을 넣으면 주행 가는 거리가 약 50km 정도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후륜구동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싱글 모터로 이제 파워가 주행거리보다는 이제 파워가 늘어나는 게 더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듀얼 모터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비용은 300만 원.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에 신경을 썼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라디에이터 그립 아랫부분에 액티브 셔터 그릴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뭐 거기에 최적화된 휠 뭐 이런 것들 들어있고 플러시 타입의 도어 캐치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도 적용이 되어 있긴 한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 요런 것들이 좀 이제 유독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요새 전기차들이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내연기관 자동차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저항 개수가 보통 이 차는 제가 스펙을 아직 전부 다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들 CD 0.22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수준이고 그렇게 됐을 때 약간 뭐 사람으로 따지면 한 5, 60km 정도 되는 성인을 태우고 다니는 정도의 영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 다 줄이는 게 하나하나 줄여 나가는 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유독 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일 때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포인트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드미러 같은 게 거울보다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풍절음 같은 것들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오고 다 좋은데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 같은 거는 솔직히 저는 이게 옵션으로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울 사이드미러에 비해서 굉장히 이질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보기 편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전자화가 되면 특히나 이제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주행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행 중에 뭐 먹통이 된다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직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좀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사이드미러가 화면 같은 게 갑자기 이제 좀 이렇게 봤을 때 차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먹통이 되면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차선을 변경했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불안감도 들고요. 제가 원래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고 아직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런 이제 자동차 부품들이 전자화되면서 그 오류, 신뢰성 이런 것들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 렌즈가 있는데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린다거나 뭐 주행 중에 갑자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진흙 같은 게 카메라를 가려가지고 이게 사이드미러가 안 보이게 됐을 때는 차를 어쩔 수 없이 좀 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일반 거울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좀 뭐 거울이 깨진다거나 뭐 비가 온다거나 진흙이 좀 묻어도 보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굳이 이 카메라,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옵션으로 선택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 무리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근데 뭐 보기에 되게 쿨해 보여요. 이트론에서 먼저 이렇게 했었나 어디에서? 굉장히 쿨해 보이고 현대적인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겨서 뭐 보긴 좋습니다.
충전음 같은 것들도 확실히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생각보다 넥소 때보다 실내 소음이 차단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된 것 같고, 넥소 때는 제가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멘트를 했을 때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 되게 많이 유입이 돼서 원본 파일을 보면은 되게 그 소리가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은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의 노이즈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극성 면에서는 넥소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네. 근데 이 차량 이거 스티어링을 보면은 현대 마크도 없어졌어. 현대 마크가 없어요. 이 실내에 타면 현대차인지 기아차인지 뭐 수입차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그냥 모르는 사람이 탔을 때는 현대 마크가 없어졌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뭐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그 좀 모던한 스타일로 어떤 공부방을 꾸며놓은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기자기하고 신경 은근히 되게 많이 썼어요. 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도 보면 베젤이 되게 두껍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기자기하고 괜찮아요. 모던한 느낌으로 괜찮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이제 제네시스 차량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 좀 싸 보일 것 같고 저렴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실내 인테리어랑 굉장히 잘 맞아요. 아이오닉 컨셉과 뭐 실내 인테리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뭐 재활용 소재들 같은 것들 많이 썼을 텐데 특별히 저렴해 보이거나 뭐 그런 느낌을 잘 감춘 것 같아요. 인테리어 부분 괜찮고 되게 쾌적한 것 같아요. 실내 인테리어도. 지금 연비가 6.3km/kWh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시승 그 스타필드 하남 야외 주차장에서 출고할 때 이제 시승에 나올 때 안내사항 하나 받았는데, 최종 연비가 4.9km 이상이 되면 선물을 준다고 하네요. 제가 의도적으로 연비 주행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정도로 계속 이 페이스로 주행을 하게 되면 선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비 주행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교통 이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오닉 5는 옵션으로 솔라루프를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옵션이 300만 원짜리고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 솔라루프가 적용된 차량이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습니다. 200W 출력으로 충전하는 시스템이고 충전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200W 정도면 저희가 이따 강동 EV 스테이션도 갈 텐데 350kW 급속 충전기에 비하면 효율이 약 1750분의 1, 그냥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아파트 7kWh 용량의 충전기를 꼽았을 때보다 한 3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진 않고요. 이게 솔라루프가 적용됐을 때 연간 주행 거리를 1500km 정도를 늘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비용적인 메리트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km면 대충 계산해서 월 100km 정도 주행거리 늘려주는 꼴인데, 100km면 약 20kW 정도, 20kW면 보통 충전비가 250원에서 300원 정도 따졌으면은 월 6,000원 정도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옵션 값이 130만 원인데 6,000원으로 했을 때 이거 몇 년을 타야 이거 뽕을 뽑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20년 타야 되나? 20년 넘게 타야지만 이 뽕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일단 비용적으로만 따지면 그렇고요. 대신 좀 좋은 점도 있어요. 솔라루프가 그 보험회사에서 긴급 출동 같은 거 할 때 10건 중에 4건이 배터리 방전 문제래요. 근데 이 솔라루프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은 지하 주차장 말고 이제 야외 주차장에 햇빛이 쨍쨍할 때 야외 주차장에 이제 세워놓으면 장기간 주차를 해놔도 방전될 일이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리고 블랙박스 상시녹화 켜놔도 이론상으로는 방전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그 미국에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들에 부여하는 오프사이클 크레딧이라는 게 있는데, 그 ISG 아이들링 스탑앤고 시스템이 이게 마일 주행거리 1마일당 1.5g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솔라루프가 마일당 9g, 그러니까 6배 정도의 효율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2021년부터 자동차 모든 제조사들이 생산된 차량들 평균으로 따졌을 때 자동차 한 대당 1km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5g이 넘으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벌써 지금 마일당 9g이면 킬로미터당 14g 정도, 그러니까 95g이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15%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환경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제조사 입장에서도 그 기준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이 태양광 기술인데 이게 충전하게 되면 주차 중에도 충전이 가능하고 구동 모터로 전기를 쓸 수 있고 이 전자장비를 굴리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하는 게 효율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효율이 더 좋아질 것 같고, 이게 무작정 뭐 효율이 그렇게 좋다 나쁘다 따질 게 아니고 이제 변화되는 과정이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가 다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그냥 있다는 거에 만족하시고 자기의 본인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옵션을 선택하시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루프 같은 거 옵션 뭐 큰 이게 장고장이랑 이런 것만 없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옵션으로 넣을 것 같고요. 보기 좋잖아요. 뭐 첨단의 그런 느낌도 나고 좋습니다. 네, 저 지금 더 드림핑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지금 아이오닉 가지고 차박 캠핑하는 거를 좀 시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차박을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차박 한 번도 안 해봤고 좀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나름대로 낭만이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차 시트 보면 풀플랫으로 접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담요가 덮여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플랫하게 접혀 있고, 이게 뭐죠? 하이브로인가? 하이브로, 저것도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캠핑할 때 쓰는 하이브로라는 저 밀크박스가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세팅이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이제 V2L이 가능해서 이 전력을 외부로,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끌어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 이제 배터리 잔량 같은 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픽으로. V2L의 실내에서 쓸 수 있는 실내 V2L은 옵션 값으로 25만 원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옵션을 넣지 않으면 이렇게 외부 커넥터를 연결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V2L 기능이 있는데 실내 V2L이 없으면 뭐 비 올 때나 눈 올 때,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좀 추울 때,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뭐 안전 뭐 큰 문제 없게 해놨겠지만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V2L 같은 거 옵션 넣지 않으면 반쪽짜리 기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5만 원인데 일단 이런 거는 기본으로 넣어주지 왜 옵션을 했는지 모르겠네. 일단 뭐 좋습니다. 이렇게 전기 끌어와서 차 안에서 이렇게 노트북도 하라고 이렇게 해놨고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차박 캠핑을 별로 염두하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이제 뭐 전물생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보니까 또 하고 싶고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이게 V2L 기능이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잔량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전력을 한 70% 정도까지밖에 못 쓰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롱레인지 모델이 72.8kWh니까 여기서 이제 70%면은 한 50kWh 정도 전력을 끌어쓸 수 있습니다. 50kW면 집에서 쓰는 에어컨 같은 게 한 2.5kWh 정도 되니까 한 20시간 정도 틀어놔도 뭐 충분히 되는 용량이고요. 나머지 이제 드라이기 같은 전열기구도 한 1.2kWh 뭐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이게 V2L 기능이 3.6kW 전력은 다 쓸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다 쓸 수 있으니까 웬만한 이제 집에서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가전제품들은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3.6kWh 용량을 쓰는 게 배터리에 얼마나 부담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부담을 줄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풀어놓게 되면 여기다가 뭘 꼽는지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꼽아서 쓸 수도 있고, 뭐 그럴 때는 이게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저는 신경이 쓰이고요. 제조사에서 여기 절대 꼽으면 안 되는 것들이라든가 뭐 꼽아도 되는 것들, 뭐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매뉴얼을 해서 아이오닉 5 뽑는 사람들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요거 외적으로는 꼽으시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안쪽 보면 지금 덮여 있어갖고 잘 안 보이는데, 그 센터 콘솔 박스가 앞뒤로 움직여요, 이 차가. 지금 이게 주행 상황에서는 운전자한테 크게 메리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주행할 때는 이제 동승자라든가 이제 뒷좌석 승객들한테는 어느 정도 좋고, 또 이게 이렇게 차박 캠핑을 할 때 그 구조물들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 원하는 대로 옮길 수 있는 거,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유니버셜 아일랜드를 앞으로 쭉 빼놓고 뒷좌석을 다 접어놓고 풀플랫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대신 이게 이제 주행 중에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 바닥이 지금 조수석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뭐 앉아서 쉴 때는 다리도 뻗을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조수석 공간, 여기 바쁘신 분들, 영업사원분들 여기 쓰레기통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이제 캔커피 달고 사시는 분들, 캔커피 물통 이런 것들 여기다 쌓아 놓으시면 떼굴떼굴 굴러가서 이제 페달 같은 데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이 아이오닉 뽑으신 분들은 실내 청결하게 잘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뭐 칸막이 같은 것도 좀 탈부착으로 주행할 때는 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차박 캠핑 할 때는 좀 뗄 수 있도록 뭐 그런 거,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마련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좋다. 방지턱 어때요? 생각보다 출렁거림 좀 적은 것 같은데?
뒷자리 타신 분들 멀미, 저는 이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뒷자리 타면 멀미 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K8 뒷자리 승차감 제일 좋다고 평가했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이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같이 타봤는데 K8이 일단 저희 와이프 기준으로는 합격. 근데 제가 뒷자리 멀미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이 차 조금 출렁거림이 있긴 있어요. 조금 더 세게 넘어보고 싶긴 한데 아직 여건이 안 돼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림의 두께는 되게 묵직해가지고 뭐 BMW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묵직하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스티어링 휠은 되게 가볍게 힘 안 들이고도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요거 좀 독특하죠. 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이쪽에 이제 포르쉐 같이 이렇게 돌리면 되고요. 돌리는 게 아니구나. 누르는 거구나. 누르면 에코, 노멀, 스포츠로 변경이 됩니다. 에코로 바꾸니까 바로 회생제동 걸리네. 그리고 이 시프트 레버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칼럼식으로 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움직이진 않고요. 이 앞에 보면 딸깍딸깍 앞뒤로, 이제 드라이브는 앞으로, 리버스는 뒤로,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네. 제가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 차가 예전 모델인데 요 컬럼식 기어 셀렉터가 부러졌어요. 주행 중에 이게 부러져가지고 도로 막고 되게 이제 견인차 올 때까지 기다려서 되게 애매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주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미지가 누적되다 갑자기 한순간에 똑 하고 부러지더라고.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고정으로 되어 있고 요 앞에 부분만 딸깍딸깍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돼서 이렇게 화살표가 메르세데스 벤츠 보면 이렇게 슝 가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서 뭐 도움은 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데 일단 화면 되게 넓고 저 멀리 보여서 이 시점 이동이 적어요. 이렇게 좀 가까이 있으면 멀리 주행하다가 보다가 요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하면 이제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데 저게 되게 멀리 보여서 뭐 시점 이동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아이오닉 5는 두 가지 모델로 나와 있죠. 스탠다드 모델과 롱레인지 모델, 멀리 갈 수 있는 것과 일반 스탠다드 모델이 있는데 롱레인지 모델이 배터리 용량이 72.6kWh 그리고 일반 스탠다드가 58kWh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오닉 5 중에서 가장 주행거리가 길게 가는 모델이 롱레인지 버전의 후륜구동, 그냥 사륜구동 없이 후륜구동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 430km 주행할 수 있고요. 제일 적게 가는 모델이 스탠다드 모델의 사륜구동, 이게 아마 300km, 한 290 몇 킬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300km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EGMP가 적용됐는데 주행거리가 왜 이렇게 짧냐 하는 댓글들도 여러 개 본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렸던 V12 기능 때문에 SOC를 좀 90% 미만으로 낮춰놨을 것 같아요. 그거밖에는 뭐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좀 이것도 무작정 뭐 안 좋다고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실용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자동차라는 게 이게 트레이드오프 성격이 강해서 뭘 하나 얻으려면 자꾸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주행가는 거리가 짧다라고 비난하지 마시고 어차피 좀 기다려 주시면 주행거리도 늘어날 거고 이 V12 기능도 훨씬 더 좋게 뭐 개선이 될 겁니다. OTA 기능, 테슬라는 OTA 되는데 이 아이오닉은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OTA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규격의 문제예요. 이 통신 프로토콜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이 아이오닉이나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전기차들도 OTA로 이 BMS라든가 아니면 파워트레인의 일정 부분 뭐 그런 것들 손볼 수 있게끔 뭐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기다려주면 뭐 알아서 다 될 겁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모든 브랜드들이 OTA라든가 아니면 뭐 V2L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될 거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게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자동차가 자꾸 전동화되면서 기술이 오류가 나는 걸 자꾸 방지해야 되고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너무 조바심 내지 않게 충분히 검증을 하고 오류 없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고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게 우리한테 결국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너무 이렇게 뭐가 적용이 됐는데 넌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비난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단점 중에 하나가 이 거울 사이드 미러가 달린 위치보다 좀 아래쪽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방 시야를 주시하다가 확인해야지, 그래서 이제 고개 돌리면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내려서 봐야 되는 게 좀 단점이고요. 이 화면을 보고 숄더 체크를 하려고 또 시점을 이동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울 사이드 미러는 그냥 제가 보면서 자연스럽게 숄더 체크가 되고 사각지대가 점검이 되는데, 이건 한 번 더 사각지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질, 카메라 화질 같은 건 좋고, 제가 아까 역광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역광에서도 물체 되게 잘 보여요. 선명하게. 오히려 또 거울보다 더 좋은 점도 있어요. 이게 장단점이 좀 공존하는 것 같죠. 아무래도 시작 단계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앞으로 개선이 돼 나갈 겁니다. 근데 되게 독특한 게 지금 제 뒤에 레이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봐도 제 뒤에 레이가 보이고 저쪽으로 봐도 제 레이가 보여요. 카메라 시점으로 보니까 그런 게 또 있네. 되게 특이하다. 이게 아날로그 세대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세계입니다. 미래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독특하네. 이게 좀 적응이 되면 그래도 뭐 쓸만할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거 되나? 이거 우리 감독님이 이거 늘어나네. 감독님이 이거 되게 중요시 여기셔가지고 지금 터널 들어와서도 카메라 되게 잘 보이네요. 근데 약간 빛번짐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모니터에서 빛번짐인지 카메라에 뭐가 묻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 스마트폰 이렇게 렌즈에 뭐 기름때 묻었을 때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빛번짐이 살짝 있네요. 대신 눈부심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좋네. 그리고 이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많이 타봤는데 전기차 그렇게 많이 타보진 않았는데 회생제동 시스템을 지금 요 패들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전기차라서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회생제동 시스템이 얼타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울컥거림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요새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차량들 많이 만들어서 이게 회생제동 시스템이랑 그 브레이크 시스템 요 협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거부감 없이, 울컥거림 없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뭐 기술이 자꾸 완숙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소비자들은 그냥 기다려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V12이나 OTA 같은 것들 어쩔 수 없이 지금 둘 중 하나만 되는 것 중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는 거, 있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뭐 기다리시면은 뭐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모든 시스템을 다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막 비난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앞에 보이시는 시작화면 하단에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요, 고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안내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이용 주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충전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신데요, 예약 충전과 현장 충전이 있습니다. 예약 충전 같은 경우에는 하이차저 전용 어플을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고 바로 오셔서 충전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게 제가 예약한 시간 전에 누군가 여기 오면 이게 안 내려오는 건가요? 충전이 안 일단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 자리는 예약하실 수 없으시고요. 만약에 빈 자리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충전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이곳은 예약된 자리라고 안내 문구가 떠서 충전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네네. 충전이 가능한 거죠. 네네. 그리고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실 경우 현장 충전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세요. 네. 저희는 지금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충전으로 시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결제가 아닐 경우 다음으로 보시면 결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으신데요, 하이차저 전용 어플을 통해서 카드를 등록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23%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로 오셔서 결제하시면 일반 결제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반 결제로 시연 안내 도와드릴게요. 선택하신 충전구 그 다음으로 충전구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가 충전기를 바라보고 좌측에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커넥터가 좌측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야, 멋있다. 충전구를 선택하고 선택 완료를 누르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커넥터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충전 조건을 이제 설정합니다. 커넥터를 체결하시면은 충전량 충전 조건을 설정하실 수 있으신데요, 충전량으로 설정하시면 킬로와트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세요.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금액으로 설정하시면 최소 금액이 2,000원이고요 1,000원에서 5,000원 단위로 플러스 하실 수 있으시고 최대 금액은 20,000원이십니다. 저희는 20,000원으로 충전 시간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드를 꽂아주시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지금 1kW당 290원 아까 돼 있었던 건데 맞나요? 1kW당 299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충전소마다 다른 거죠? 가격이? 그렇죠, 네.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가 어떤 건가요? 비싼 건가요?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뭐 240원 하는 데도 있고 250원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299원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차저 전용 어플을 통해서 결제를 하시면은 3% 할인. 네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 240 몇 원 꼴이 되는 거라 다른 곳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 이제 350kW급 충전기가 다 되는 거죠. 아, 네. 초급속 충전기입니다. 충전을 시작합니다. 잔여 시간 지금 충전돼 있는 양이 52%인 거고 네네. 50% 정도 이제 충전해야 아직 데이터 되는데. 연동이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자료 시간이 아직 안 뜨고요. 아, 지금 타고 오신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네. 배터리 충전량을 70%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70%에 대한 잔여 시간이 뜰 겁니다. 아, 이제 70%에 가네. 네. 대한 잔여 시간이 7분이라는 거고요. 음, 그 상단에 보시면 LED 라이트가 보이시잖아요. 네. 이 LED 라이트로 충전 현황을 직접적으로 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되게 직관적이네. 네. 이게 그럼 완충이 되면 이렇게 다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불빛이. 아, 좋다. 이게 18분이면 그 10%에서 80%까지 충전이 완료되는 거고, 그렇죠. 충전 시간 18분이면은 이제 꼽아놓고 운전석으로 이동해서 딥다이브 영상 한 2편 정도 보시면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400V짜리 꼽아도 이제 800V로 승합해서 충전이 되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400V가 꼽히면 그냥 400V로 쭉 충전이 되고 800V 여기는 지금 몇 V? 800V 실 800V 350kW. 아, 그러면 완전 급속 충전. 지금 충전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일 빠른 충전기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게 800V로 충전하는 게 이점이 어차피 350kW는 충전량은 똑같은 거고 그렇죠. 이제 전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항이라든가 이제 손실이 적어져서 빨리 충전이 되는 원리인 건가요? 그렇죠. 아, EV 스테이션이 얼마나 있어요? 이게 전국에? 아, 여기가 1호점이고요. 앞으로 전국에 22곳 정도 더 만들어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급속 충전기는 지금 여기밖에 없는 건가요? 여기랑 그 파주의 현대 모터 스튜디오 지하에 2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카페랑 저기는 고객 대기실인 건가요? 저쪽은 드라이빙 센터라고 네. 이제 충전을 하시는 동안 네. 전기차 시승 체험이라든가 아. 이북 차량 내부 청소용품을 무상으로 대여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럼 청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충전하면서? 아, 이게 EV 스테이션이 미래 주유소의 모습입니다. 기름 냄새 전혀 없고 엄청 깔끔하고 대기 공간도 엄청 많고요. 커피 한 잔 정도 마시면 충전하면서 좀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쪽 이제 센터에서 그 세차용품 같은 거 있으니까 간단하게 세차 이렇게 정비 같은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네요. 저는 뭐 전기차 자꾸 뽐뿌가 오는 것 같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EV 스테이션이 지금 전국에 한 기, 여기 강동 스테이션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요. 이제 점점 올해 22개요. 네. 22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카페 혹시 입지 고민하시는 분들 얼른 연락해서 여기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 이게 전기 충전 기술이 발전하면 아까 이거 보니까 그 안전수칙 같은 게 있는데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충전 시 안전수칙 있네요. 무슨 말이죠 이게? 충전기 설비 본체 전면 도어를 절대로 열지 마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압 전류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본넷을 열어서 만지거나 네네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본넷 그 전장료 만지지 말라는 소리인 것 같고요. 손이 젖어 있는 상태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감전 아무래도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비가 온다거나 여긴 지금 이제 비 와서 이렇게 들어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야외 주차장에서 이렇게 충전기 꼽아놓고 이런 거 문제 없나요? 기본적으로 차량에서 이제 누전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감전에 대한 사고는 크게 없는데 혹시 모를 이제 사고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네. 젖은 상태로 만지지 말라고 안내드리고 있는 거죠. 안전수칙 같은 거 잘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오너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잘 보시고 특히 아이들은 충전이 완료됐대. 아이들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어른들이 자꾸 이런 데 오셔서 아이들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함부로 뭐 못 만지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이 지금 70% 됐습니다. 충전 요금은 4,482원. 지금 15kW 충전이 됐네요. 충전 시간 6분. 생각보다 빠른데요. 네. 네, 대화 조금 하다 보니까 70%까지 벌써. 초급속 충전을 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6분에 지금 20%가 충전이 된 거네요. 6분 동안.
15kW면은 이제 한 80km 정도 주행할 수 있나요? 15kW면 이제 주행 습관이나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경향이 심해서 지금 몇 킬로를 갈 수 있다고 딱 확정 짓기가 어렵네요. 이게 제가 스펙만 봤을 때는 5분 충전하면 한 100km 정도 간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5kW 정도면 보통 전비가 5km에서 6km 나온다 그러면 한 75km 정도 갈 수 있겠네.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충전이 빨리 끝날지도 몰랐고 이렇게 깔끔하고 잘 돼 있을지 몰랐습니다. 혹시 사람은 좀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제 딥다이브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함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전달해드리지 못했는데, 일단 뭐 차 시승차가 정식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오늘 테스트해보지 못했던 주행 성능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실내에서 쓸 수 있는 V2L 기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다 점검을 해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안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시 그 스타필드 하남으로 이동하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 있으면 제가 적어놨다가 다음 컨텐츠에서 또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